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김영식 부장입니다. 자, 2024년 올해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사고 있죠? 건축물에 대한 사고 사례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건축물에 대한 사고와 더불어서 소방, 화재에 대한 사고, 그리고 그 부부 사고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안전관리 계획서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하인리의 법칙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든 항상 강의를 할 때는 하인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학습이나 이런 공부에서는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죠. 하인리의 법칙은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있는 데 있어서는 그 바탕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한 300건의 이상 징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는요, 따라서 이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이상 징후부터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인리의 법칙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1단계로서 이제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가 개인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개인적인 결함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과 재해로 이어진다고 하는 건데요.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모든 활동들이 이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막아줌으로써 사고 발생과 재해를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이제 사회복지설의 이제 안전관리,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의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가끔 큰 대규모의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사고 조사도 좀 나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건축물의 붕괴에 의한 사고라든가 화재에 의한 사고들,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화재 때는 무조건 피난이 일단 우선이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따라서 이 화재 사고와 더불어서 이 화재 시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꼭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설의 안전관리, 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24년 교육 사고 사례, 건축물 붕괴 사고 사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창선대교 사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년대 이전에 70년대 때는 물량 위주의 성장 위주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어요. 따라서 92년도 7월 30일이죠. 30일에는 창선대교,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창선대교 상판이 붕괴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94년 10월 21일에는 이 창선대교 사건과 더불어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성수대교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연이어서 95년 6월 달에는 삼풍백화점까지 붕괴됐죠.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워낙에 유명했었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있잖아요. 인천에서 발생을 했었던 그 구조와 똑같은 구조거든요. 이제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같은 구조물인데, 특히나 이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번에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이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균열이 좀 심하게 발생된다라든가 바닥에 솟아오른다라든가 여러 가지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백화점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됐다.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창선대교 붕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까지 이러한 사고들은 70년대 이전의 성장 유지의 산업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러한 큰 사고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작은 사고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작은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2015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제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집안 침하로 인한 공사장 인접한 주택이 기울어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이제 짓다가 공사하는 도중에 이 옆에 인접한 이제 집안에 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축 공사 중에 집안 침하로 인해 가지고 옆에 인접한 공동주택이 기울어진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2016년 1월 5일에는 똑같습니다. 자,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에 집안 침하 사고가 똑같은 이유로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옹벽에 이제 토사가 유실되고 옹벽도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옹벽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접한 건물에 집안이 다 쓸려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이 다 쓸려 나가게 되면 건물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사진은 8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사진이죠. 자, 피사 사탑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탑을 지을 당시부터 3층 정도를 지었을 때부터 기울어졌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건물이 온전히 서 있으려면은 집안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집안이 단단하거나 아니면은 그 단단한 집안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정공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속적인 공사들이 잘 튼튼하게 잘 돼야 됩니다. 집안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제 사탑을 짓다가 그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땅에 가라앉은 거죠. 똑같이 가라앉으면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은 한쪽 집안이 약해지면서 이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는 이러한 기울어짐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거의 뭐 몇십 년에 걸친 이 보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사 사탑이 각도는 한 5도 정도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자, 옆에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다가 건물이 이렇게 똑같은 이제 건물 두 동을 지은 거죠. 두 동을 지었는데 왼편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된 사고다 보시겠는데요. 2014년 5월 12일 날 아산 지역에서 발생됐던 이 사고입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집안이 이제 워낙에 약하고, 그리고 한 15m 이상 그 깊은 깊이 안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정공사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제가 좀 그림을 또 따로 또 준비해 봤는데, 자, 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건물이 있으면은 콘크리트 기초가 있죠. 그리고 기초가 있고 집안이 이제 연약한 집안일 경우에는 밑에 안반 바위 있는, 흔히들 바위라고 부르는 안반까지 단단하게 지정을 해서 공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이 콘크리트 파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됐죠. 부속적인 공사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게 된 거죠. 아마 이 정도 건물 규모에서는요, 건물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2,500톤에서 한 3,000톤 정도까지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봇대보다는 크지만 이런 전봇대 같은 이런 콘크리트 파일들을 안방까지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가 잘 안 돼서 부실공사인 거죠. 한마디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상도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서울 동작구에는 이제 상도 유치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가 제가 처음으로 사고조사를 나갔던 그런 사례예요. 왼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이 기울어지고 완전히 전도돼가지고 끝내는 철거하게 된 이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페이지에 자세한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왼편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건물을 딱 보면 아시죠? 왼편이 이제 깔아앉은 거죠. 왼편 건물의 상도 유치원의 왼편 건물이 이 공사장이랑 인접해 있었어요. 근데 공사장에서 흙막이라든가 집안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공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상도 유치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사고가 일요일이었나요? 이제 주말에 좀 발생됐어요. 주말에 발생됐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실게요. 12페이지 보시면은 요 사진들은 이제 그때 사고조사 당시에 갔을 때 제가 찍었던 사진들인데, 건물이 있으면은 단단한 집안 위에 단단하게 건물을 고정시켜주는 이제 기초 콘크리트가 있는데, 동그라미 표시된 데를 보시면은 흙이 다 쓸려 나가가지고 기초 위에 이제 그 기초 밑에 집안이 없죠. 집안이 없고 다 흙이 쓸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건물들을 받쳐주려면 집안이 단단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토사가 유실되고 집안이 건축물을 이제 받쳐주는 힘, 이런 걸 이제 지내력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물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을 때는 특히나 오른편의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1층이라든가 지하층 바닥보다 더 낮게 인접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를 할 때는 안전관리에 절대적으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건설 현장은 특히나 이제 인근 건축물의 터파기 부위에는 여러 가지 계측기라고 해가지고 건물에 변이가 있는지, 뭐 이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접한 건물에 균열이 있으면 이 균열이 균열폭이 더 커졌는지, 그리고 건물에 기울어짐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땅속이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땅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땅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다양한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이러한 계측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돼서 특히나 지금 이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인접하게 터파기를 공사를 할 때 그 벽제 공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유실되니까 어떡하죠? 건물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순식간에 이제 전도되고 무너지는 이러한 사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 사례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건축 구조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거는 구조체. 건물의 뼈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건물의 이 뼈대의 힘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그림같이 이제 기둥과 바닥판,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보, 그리고 바닥판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라멘 구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시를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라멘 구조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마감재, 치장 벽돌이라든가 지붕도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창호라든가 설비 공사를 통해서 마감 공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눈에는 이제 마감 공사 한 부분만 보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건물의 뼈대다. 따라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힘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천장판이라고 하는데, 천장판에서부터 작은 보, 큰 보, 기둥, 기초까지 다양하게 이 건물의 무게나 흐름을 이제 기초를 통해 가지고 집안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는 집안이 단단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기둥, 벽체, 슬래브, 천장판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하수위라든가 이 땅이 침하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건물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상이 생기느냐? 제일 먼저 금이라고 하죠. 흔히들 금이라고 하는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균열이 발생을 하는데, 왼편 위의 사진처럼 이제 건물을 작게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왼편 사진처럼 집안이 건물의 왼편 땅이 좀 침하된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사선 방향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운데 부분이 침하된다라고 하면은 수직 방향의 균열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 단부에서 이제 침하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직 방향의 균열이 생기는데, 흔히들 볼 수 있는 것은 맨 왼편 그림이죠. 맨 왼편 그림처럼 건물의 한쪽이 침하되면은 그 침하되는 방향으로 사선 균열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건물의 마감재든 뼈대든 이렇게 사선 방향의 균열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건물의 일부분이 좀 침하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보에 이제 균열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가운데 사진처럼 균열이 가면서 또 이 위층에서도 누수가 생겨요. 누수가 생기면서 위층에서 누수가 되면은 흔히들 백태라고 하거든요. 이제 고드름처럼 상부층에서 누수가 되면서 물이 슬래브라고 하는 이 콘크리트 사이에 스며들면서 콘크리트 안에 성분, 알칼리 성분인데, 알칼리 성분이랑 물이 결합을 합니다. 물이 결합을 하면 하얗게 이런 백태 같은 게 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천정 속이라든가 벽체라든가 균열 부위에 하얀 백태까지 낀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에서 상부층에서 누수가 되는구나, 아니면 외벽에서부터 균열 부위를 타고 물이 스며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수에 의한 백태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해지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철근이 부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하나가 돼서 건물을 지탱하고 단단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건데,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틈새가 있으면은 철근이 노출되면서 철근에는 녹이 슬게 되죠. 녹이 슬기면은 또 철근이 부피가 팽창합니다. 1.4배 한 1.5배까지도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근 부식이 가속화되면서 콘크리트랑 원래 철근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떨어지게 되는 거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건물이 이제 노후화된다.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따라서 건물 상태에 따라서 양호주의 분량 19페이지 보시면은요 0.3mm 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양호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흔히들 제일 많은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철근도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들어가지만은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물, 자갈들이 혼합되거든요. 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결국에는 증발되거든요. 그 양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양생되는 과정 중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0.3mm 미만의 균열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 균열 폭이 0.4mm라든가 0.5mm 그거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상이 있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양호주의 분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균열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균열이 말씀드린 것처럼 균열 폭이 이 균열의 두께, 폭이 0.3mm인지 0.5mm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께서 안전 점검을 할 때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 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균열 폭이 커지고 길이도 증가하고 이런 진행되는 상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균열을 할 때도 항상 체크를 할 수 있는 균열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까지였는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균열 폭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체크한 부분들을 표시한 게 20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24년 4월 11일 날, 4월 10일 날, 요렇게 이제 균열 난 거를 균열이 발생한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 균열 끝부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연필 같은 걸로 V자로 살짝 표시를 해 두시고, 또 이제 6개월 후에 봤더니, 균열이 더 진행됐다. 라고 할 경우에도 그 끝부분에 균열 난 부분들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균열폭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어요. 균열 길이가 줄어드는 시점이 있거든요. 균열 길이가 줄어드는 시점에 이 균열 자체도 보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 따라서 균열 길이와 폭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표시를 해 두셔야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들도 1년에 한 2,500개에서 한 3,000개소 정도 저희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그 사례를 이제 본 겁니다. 이 콘크리트 보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균열이 발생됐죠.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이 균열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균열 자라는 게 있어서 균열 길이, 균열 폭이 0.3mm인지 0.9mm인지 표시를 하시는 거고요. 또한 누수 흔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 누수가 있으니까 옥상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옥상을 한번 올라가 봤더니 옥상 바닥에 바로 이제 방수층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도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을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인데, 옥상층에 갔더니 방수층에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우레탄이라고 하죠. 노출 우레탄이라고 하는 방수층이 들떠서, 이제 공기를 풍선처럼 약간 이제 방수층이 들떠 있는 상태, 들떠 있는 상태에 있고, 게다가 바닥이 이제 어떠한 방수 재료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한데 옥상층 같은 경우에는요 방수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이 잘 빠지게 물고임이 없이 배수구 방향으로 그 물매가 잡혀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물매가 잘 안 잡혀 있었습니다. 물매가 잘 안 잡혀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었고 물이 고인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누수되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화재 중에서도 화재 사고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20년 10월 달에 발생을 했던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 현장 화재 사고예요. 여기 사고인데, 이때도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자, 여기 왼편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층, 2층은 상가였어요. 상가였고, 3층서부터 쭉 아파트가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왼편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이 아파트만 주상복합 아파트만 제일 높습니다. 주변에 이제 크게 높은 데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상 3층에 야외 이제 목재 데크라고 하죠. 목재 데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또
불행스럽게도 강풍이 불었어요. 강풍이 불어서 이 외벽 마감재 외장재를 타고 이 화재가 위층으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위층으로 이 외벽을 타고 쭉 이제 불이 번진 거죠. 이게 또 왜 그렇게 번졌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또 이날 20년 10월 8일 날 이 태화강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옆에 있는 건물인데 바람이 세게 분 거예요.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이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했느냐? 주상복합 아파트에 바람이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바람이 위로 솟구칩니다. 위로 솟구치는 이제 빌딩풍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벽에 보통 이제 수평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초속 한 10m/s라고 하면은 벽에 부딪혀서 이래 상향풍이 불 때는 뭐 14m/s 정도로 바람이 더 세게 불거든요. 바람이 더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향풍 바람을 타고 화재는 3층에서 발생되는데 중간층을 태워버리고 옥상까지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큰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5페이지 보시는 부분들은 제가 사고조사 가서 그때 다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왼편 보시면은 전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층 다 탔죠. 그리고 최상층 다 탔죠.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층에서 발생됐지만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화재가 전소됐다. 3부층은 다 완전히 전소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오른편 위에 사진은 이제 중간층에서 한 찍은 거야. 한 20몇 층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중간층에서 걸어갔죠. 걸어서 20몇 층까지 그때 당시에 걸어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층에서 보시면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 뼈대만 남아있죠. 천정트이라고 하는 경량 천정트이라고 하는 뼈대만 남아있고 마감재는 다 타버리고 벽체에 있는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끓음이 이제 발생된 거죠. 자, 요 정도면은 이제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된 건 아니고 뜨거운 열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천정에 있는 석가보드나 이런 부분들 마감재를 태워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오른편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외벽 마감재를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찍었던 사진인데 외벽은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어요. 콘크리트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벽에 불은 잘 안 타죠. 당연히 불은 안 타는데 이 마감재가 이제 뭘로 되어 있었느냐? 유리섬이라고 하는 유리면이고 유리면은 또 비닐로 감싸거든요. 비닐로 감싸고 또 마감재는 알루미늄 철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리면과 비닐, 철판까지 열에 의해 가지고 다 녹아버린 겁니다. 녹아버리고 이 외벽을 타고 20층, 최상층까지 이렇게 다 화재가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26페이지 보시면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왼편 위에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 균열이 또 발생되게 돼요. 이 콘크리트 벽체나 천정에 열기가 계속적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콘크리트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약간 팽창하게 되거든요. 균열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사진을 보시면은 다 콘크리트가 이제 그 콘크리트 표면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콘크리트도 화재 시 열이 계속적으로 가해지면은 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좀 부분적으로 터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런 현상들을 콘크리트의 포결이다라고 하는데, 오른편 위의 사진은 이제 천정 부분이 일부 이러한 천정 부분에 포결이 발생한 거고, 오른편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벽체에 포결이 발생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 콘크리트 표면에 이제 열이 가해지면은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한 깊이 한 5cm 정도, 깊은 5cm 정도까지는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발생하기 위해서는, 포결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엄청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뭐 500도 이상, 600도 이상 이 정도 올라가서 콘크리트 안에 있는 미세 수증기가 이제 공극이죠. 공극 안에 있는 수증기가 팽창하면서 그 열에 의한 팽창압을 못 견뎌서 콘크리트가 터져버리는, 포결되는 이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보시면 그 이전으로 살짝 돌아가서 2017년 12월 21일 날 15시경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천에 있는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때 이제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죠. 사망자 29명에 부상자 40명 발생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21일 날 제가 이제 때마침 청주에 이제 출장 중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갔는데 간 시간이 아마 밤 12시 아마 될 거예요. 11시, 12시인데 이때 이제 왼편 사진 보시면 소방관 분들이 빼곡하게 계시죠. 이때 소방관 분들이 화재지 진압하느라고 제가 딱 가보니까 소방관 분들 몸에서
수증기,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열이 계속 날 정도로 이 충청도 인근에 있는 소방관분들께서 워낙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게다가 이날이 12월 21일이잖아요. 21일 이날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워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화재 현장을 가니까 이제 난로 같은 게 이제 한 3개인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어가지고 불 앞에 있어도 춥더라고요. 불 앞에 있어도 너무너무 추울 정도였는데 이날 소방관 분들이 워낙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분들 열 맞춰서 그때 제가 가니까 앉아 계시던데 화재 다 진압하고 앉아 계셨는데 몸에서 이제 열이 나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날 이후로 소방관 분들 아주 존경하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 화재는 어떻게 발생되느냐. 1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필로티라고 하는, 흔히들 이제 주차장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들 빌라라고 하죠. 이제 다세대주택 빌라에 보면은 1층은 대부분 기둥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일 때는. 그리고 그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랬어요.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 1층에서 천정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용접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다가 천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따라서 왜냐면 여기 필로티면은 1층 자체는 외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 천장에는 단열재가 또 빼곡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단열재가 단열재라고 하는 거는 용접 불티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단열재가 달라붙고 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또 외벽도 우리가 흔히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단열재를 외벽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이런 공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외벽을 불길이 타고 올라갔고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왼편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문이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돼서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이 화재가 계단으로는 이 불길이 계단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이 열려 있었겠죠. 열려 있어가지고 오히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재가 상부층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발생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화재와 이제 피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겠죠. 이제 30페이지를 보시면 화재라고 하는 거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뭐 K급 화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K급 화재라고 하는 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주방이 우리가 키친이잖아요. 흔히들 K급 화재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는 별도로 주방 면적이 2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K급 소화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셔도 다 나와요. K급 소화기 한 대는 있어야겠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A급 화재라고 하는 거는 나무, 섬유, 종이 같은 이제 불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제가 남는 화재를 A급 화재라고 해요. 이 A급 화재에는 물이라든가 분말 소화기, 흔히들 이제 우리가 빨간 소화기 있잖아요. 이런 분말 소화기를 통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석유나 이런 가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는 B급 화재, 전기로 인한 화재는 C급 화재, 뭐 철분이라든가 이런 금속 물질에 의한 화재는 D급 화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더불어서 화재라고 하는 거는 화재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산소와 더불어서 불에 탈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더불어서 발화원이라고 하는 열이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화재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연료와 발화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소, 연료, 열, 발화원이라고 하는 거를 화재의 3요소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건물 구조와 화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왼편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목조 건물, 우리가 목조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한옥 같은 것만 목조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들은 목조로 하기도 해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이제 워낙에 이제 단가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따라서 목조 건물로도 많이 짓습니다. 이러한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소축이라고 하죠. 오른편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8분에서 한 9분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8분에서 이제 9분 정도가 되면 온도가
1200도까지도 이제 순식간에 올라간다 이 얘기죠. 1200도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겠죠.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내화구조 건물이라고 하는 흔히들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든가 철골, 흔히들 이제 H빔이라고 하죠. 주차장, 예를 들어서 백화점 주차장 같이 철로 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에다가 내화 처리를 한 부분들을 내화 건물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간단히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재 시 온도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처음에부터 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목조 건물은 8분, 9분 만에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만은 이 내화구조 건물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90분에서 한 2시간 정도까지는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정도면 화재 진압이 좀 되겠죠.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내화구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이제 화재 진압만 좀 되면은 건물 뼈대에는 이상이 없는 이런 부분이고, 일부의 뭐 보수 보강만 정도만 통해서 이제 건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내화구조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실내에 마감재, 페인트라든가 이런 마감재만 연소된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자, 따라서 이런 화재 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단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직통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통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피난층, 우리가 흔히들 1층을 이제 피난층이라고 하잖아요. 1층이라든가 옥상층을 피난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난층, 1층과 같은 피난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직통 계단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편 위에 있는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겠죠. 피난 계단은 뭐느냐?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물의 규모가 5층 이상, 지하 2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을 이제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화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내화 구조, 불연제로라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60분 방화문이 설치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층 피난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은 직통 계단, 또한 더불어서 지하 2층 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내화 구조의 건물은 피난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속실이 별도로 있으면 이거는 특별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1층으로 직접적으로 통하는 계단 같은 경우는 직통 계단, 그리고 지하 2층, 5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는 내화 구조의 건물, 이런 경우에는 피난 계단, 그리고 부속실이 계단이 있고 별도로 계단 가기 위해서는 부속실을 통해서 계단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특별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속실에는요, 우리가 흔히들 재현 설비라고 해서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별도로 이런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뒤에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는 33페이지 이런 계단의 상태에 따라서 파손이 없고 전반적으로 양호하면 양호, 또한 계단에 미끄럼 우려가 없도록 논슬립이 설치되었다라든가 적재물이 일부 조금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흡, 오른편의 사진처럼 전반적인 손상 상태가 광범위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불량, 이렇게 계단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는 방화문의 그 종류를 구분을 할 때 갑정 방화문, 울정 방화문, 철판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방화문은 60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한 60분 이내에 60분을 이제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60분 방화문, 또한 이제 30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30분 방화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은요, 연기와 더불어서 불꽃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그리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이에요. 그리고 더욱 이 방화문의 종류보다 중요한 거는 이 상시, 방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단과 연결되는 방화문은 상시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도어 체크 또는 뭐 문짝 상부에 달려 있는 오른편 위에 있는 사진처럼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죠. 이런 부분이 잘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이런 방화문을 30분 방화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방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편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방화문의 휘어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휘어진 부분이 있으면 화재 시 연기나 불꽃을 제대로 차단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방화문은 특히나 손상이 없어야 되고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사 관리자분들, 종사자분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점검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5페이지에는 제한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한 설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죠. 이 32페이지의 부속실에 32페이지처럼 부속실에 있는 특별 피난 계단에 이러한 제한 설비가 설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부속실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제한 설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왼편 아래 이제 좋은 그림에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그런 것처럼 계단으로 또는 부속실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거야.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설비가 있는 겁니다. 계단이나 부속실로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압이 올라가니까 이 화재가 거실이라고 하는 거실에서 발생되어 있던 일반 사람이 쓰고 있는 일반 실에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바람을 불어넣어주니까 계단으로 이 열과 연기가 이 피난 통로라고 하는 계단으로 침투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이 반대편에서는 배연창이 있어서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배연창이 화재 시 열려가지고 연기를 빼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른편 아래에 있는 이제 사진처럼 여러 가지 제한 설비는 이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소활비뿐만 아니라 화재 감지기, 음향 장치,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수신기, 그 다음에 이제 급 송풍기, 이런 극기 댐퍼까지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감지기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신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런 복합 수신기에서는 이제 소방서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방화문도 저절로 닫히게 됩니다. 방화문을 닫아주고 반대쪽으로 송풍기 가동해서 계단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반대편에서는 배연창을 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를 빼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한 설비고, 이러한 제한 설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피난이잖아요. 피난에 필요한 골든타임과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관분들이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시야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사고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피난을 하고, 이 피난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계단과 방화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또한 안전관리 계획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되게 엑기스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서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소방관리 계획서를 또 알아야 됩니다. 소방관리 계획서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데,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개정됐거든요, 최근에. 이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분들만 따로 떼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항상 법을 알아두기 전에는 소방시설, 그 중에서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을 끄기 위한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설비, 우리가 흔히들 소화기 같은 거죠.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를 통틀어서 이제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하고 소방시설이라고 하죠. 소방시설 등이라고 하는 거는
화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소방시설 부분들을 소방시설 등이라고 합니다.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자동 방화 셔터는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은 셔터가 저절로 내려오는 거죠. 저절로 내려와가지고 계단이라든가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을 자동 방화 셔터라고 하는 거죠. 연기나 불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알아둬야 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 등의 규모와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이죠. 건물,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흔히들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노유자 시설은 또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질환자, 노숙인 재활용 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나눠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한번 종류가 있거든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볼게. 30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면적을 다 합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층에서 10층, 한 개 층이 뭐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면은 뭐 한 33평? 요 정도 되잖아요. 100제곱미터고, 그렇게 1층에서 10층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면적이 총 통틀어서 1층 100제곱미터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따라서 1000제곱미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T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면 규모가 엄청 큰 건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30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소방기술사라든가 소방설비기사를 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 또한 1급 같은 경우는 뭐 11층 이상,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소방계획서, 이 소방 건물의 한 건물을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관리를 할 건지 소방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소방계획서는요, 1번에서 10번까지 항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위치, 구조, 연면적 같은 수용 인원, 뭐 현황들, 소방시설, 방화시설 현황들, 그리고 이제 대책, 자체 점검을 어떻게 할 건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들의 점검은 어떻게 할 거고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피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항목들이 소방계획서에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시설이 1층에서 10층 정도고 10층 정도의 규모인데 뭐 1층만 쓴다, 1층만 뭐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건물의 전반적인 이제 소방 관리자가 있을 거고 소방 계획서가 따로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계획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서는요, 시설의 규모가 작든 크든 다 안전관리 계획서가 다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방계획서, 소방계획서는 소방과 피난에 관한 내용들이죠. 소방계획서와 더불어서 감염병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이라든가 직원 및 방문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들 코로나 때 많이 겪어봤죠. 코로나 때 우리 외부인들이 오면 스크리닝 하잖아요. 1층이나 이제 그 출입구에서 일단 한번 거르는 그 감염 조사도 하고 방문객 기록도 하는 이런 스크리닝,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응 내용까지 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소방계획서와 더불어서 감염병 내용까지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안전관리계획서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계획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요, 4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염병 먼저 한번 볼까요?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1급, 2급, 3급, 4급까지 다양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 안전관리 계획서에 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야 좀 좋겠죠. 감염병의 종류와 주요 감염병의 특성을 우리 사회복지사 관리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해놔야 되겠죠. 1급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뭐 메르스라고 하죠. 메르스나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부분들은 1급 감염병, 그리고 수두라든가 홍역 같은 경우에는 2급 감염병, 그리고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3급 감염병,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한참 뭐 1급 감염병이었지만은 지금 23년 8월부터는 4급 감염병이 됐거든요. 따라서 대표적인 감염병의 유형과 종류를 일단은 구분을 하고 표시를 해두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관리라든가 스크리닝, 방문객 출입구에서 이제 스크리닝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방역 관리라든가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때 워낙에 다들 뭐 노인 요양병원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소독, 뭐 방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소독에 관한 부분들, 손 씻기, 호흡기 위생, 격리실을 마련하는 부분들, 그리고 출입구 스크리닝하는 경우에는 뭐 스크리닝, 손소독, 방문 기록표, 발열 확인하는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또 직원이라든가 방문객 관리, 발열 체크, 이제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이런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인 이제 방역 관리와 스크리닝 관리, 방문객 관리에 관한 부분들까지 표시가 되어져야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먼저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요, 계단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배연창이 뭔지, 제한 설비가 뭔지, 특별 피난 계단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배웠잖아요. 최소한 요 정도는 올바로 이제 설치가 되어져야겠다. 양식에 뭐 제한 설비 U로 되어 있는데 U라고 표시되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제한 설비가 없는 건물인데 제한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뭐 특별 피난 계단이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라든가 연면적 이런 현황들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안전관리계에서 보면은 인원 현황이 있어요. 인원 현황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주하는 우리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거주 인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되겠고, 특히나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같이 피난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인원들은 바뀌었으면은 꼭 현행화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현행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꼭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겠다. 이게 현행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적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인원 현황에 대해서 현행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화재 예방도 그렇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안전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2년 12월 1일부터 이게 좀 나눠졌거든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안전관리 계획서에 표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뭐 하나 팁을 드리면은 뭐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이제 현황들을 작성을 하시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우리가 핸드폰에 보시면은요, 꼭 건축물 대장을 하기 위해서 뭐 민원24라든가 여기에 뭐 접속하지 않으셔도 돼요. 핸드폰에 보시면은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앱이 있어요.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주소지만 입력하면은 토지와 건물, 현황, 연면적 이런 부분들까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뭐 하나 팁을 드리면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핸드폰 앱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정보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4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재약자라든가 아까 현행화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행하는 부분들을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또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아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능력 이런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재약자의 피난 현황들을 명확하게 현행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소방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뭐 피난층이라든가 10번 뭐 화기 취급, 그다음에 이제 연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꼭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피난계획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이런 법률을 썼으면은 명확하게 박힌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쓰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법률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현행화가 더 중요하다. 현행화 해야 되는 부분들을 꼭 잊지 말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겠고요. 이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대원의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A조,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이제 A조, B조, C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대피를 이끄는 조, 그 다음에 B조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재를 이제 알리는 조, 그 다음에 C조 같은 경우에는 119에 소방하고 초기 대응을 하는 조, 이렇게 각 조별로 시간별로 그렇게 구체적인 업무를 이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대원의 임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표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뭐 대장, 부대장, 뭐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어연락팀 등 팀별로 중요한 건 이렇게 다 모든 팀들을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팀별로 최소한 뭐 비상연락팀이라든가 초기소화팀, 응급구조팀, 피난유도팀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된다. 팀별로 이 부분들을 꼭 명시돼야 돼. 이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요. 꼭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이제 실시를 하고 꼭 기록을 2년 동안은 꼭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상대응 시나리오라든가 이제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예시를 두었는데요. 이렇게 화재 대피를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비상훈련을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훈련 사진과 더불어서 일시 훈련을 언제 실시를 했는지 일시와 더불어서 훈련 사진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훈련 사진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또한 더불어서 비상대응 화재 시나리오는 분 단위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초단위 분 단위가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분 단위로 명확하게 이 행동 요령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시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피난 안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피난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를 들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예시처럼 화재 시 대피 방법을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소화기가 있는 위치도 피난 안내도에 명확하게 있는 게 좋겠죠.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이 좋고, 피난 안내도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실에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피난은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계단 방향으로 하겠죠. 계단 방향으로 하면은 이 피난 방향으로 잘 보이는 곳에 피난 안내도를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이게 1층이면 1층, 현재 2층이면 2층 구분을 해서 이제 층 단위까지 표시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소화전 위치, 그 다음에 이제 경보장치, 비상구 표시, 계단 근처라든가 피난 방향에 표시를 하셔야 되겠다. 피난구 계단에는 적치물이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많은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PPT까지 4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단순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해당 오늘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www.sfms.or.kr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 게시판에다가 게시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다른 안전관리 계획서라든가 소방 피난에 참고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준비하느라고 소방, 피난, 건물의 붕괴, 사고, 살해 위험까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시설들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관리자분들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은요, 일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전점검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 뵙게 되는데, 그때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